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2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두 사람 다 뭐 부원장님, 저는 그냥 네. 뭐 정치평론가 이렇게 불러요. 아, 평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 이렇게 하고 부원장님 이렇게. 네. 네.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저보고 네. 이제 뭐 보급형 유시민, 저가형 유시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저기 뭐야 유시민 장관께서 이제 네. 그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분이 어떠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뭐 좋죠. 뭐 유시민 장관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고 네. 또 사회적인 족적을 남기신 분이니까 네. 그분하고 비교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원래 잔다르크잖아요. 전다르크. 전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다르크. 네, 오늘 패널이 너무 화려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D-Day 1일입니다. 내일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80만 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오늘 몰랐던 걸 하나 알았어요. 네? 그 변호사가 네? 정말 그 승리의 화신 변호사가 한 사람이 붙었더라고요. 오. 박땡땡 변호사라고. 네. 그 친구를 제가 안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선거법에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네네. 탁월한 이 선거법 전문가인데 이 친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는 것을 듣고 우와 무죄 나오겠구나 제가 네. 확신했습니다. 네. 일단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제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꾸 뭐 법리적인 걸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상대방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네.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는 걸 막는 취지예요. 네.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 대선 이겼습니까? 졌죠? 네네. 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게 그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들이댔던 발언들, 예를 들면 골프 논란, 그다음에 백현동 그 과정에서 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논란, 이게 상대방을 어떻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당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쟁점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된 부분이었지. 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안 나온 대학을 뭐 나왔다고 허위 사실을 한다거나 네네. 경기도지사를 할 때 무슨 뭐 업적을 부풀렸거나 이런 건 좀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됐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마구 들이대서 기소를 하다 보면 네. 법 자체의 취지가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정적을 죽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자꾸 이거 법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학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검찰이 이걸 정적을 죽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서 법원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80만 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러한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나쁜 행태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라고 했다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이렇게 말한 부분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한 10명 이상이 찍은 사진이에요. 원래. 예.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4명이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원에서나 또는 검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둔갑을 시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보통 골프는 4명이 칩니다. 네. 근데 10명 중에 거기에 누가 들어있는 김문기 씨가 들어있고 유동규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조작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진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제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 상황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감아가지고 한 거고 결국은 2심 재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적이
언제 있는가라고 특정하라고 그렇죠.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도 저는 코미디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앵커님 압니까? 그러면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소심하거든요. 좀 알아도 네. 아유,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뭐 제가 반대로 뭐 서정국이나 이런 사람들 좀 넓은 수가 있다. 아, 잘 알아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심리적인 인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걸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억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선거법이 도대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기자하면서 주고받은 명함이 한 3,000장에서 10,000장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명함 주고 사진도 찍어가요. 네. 만약에 누가 저를 기소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이 사람 아세요? 그럼 전 아마 글쎄요,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검찰이 악의적으로 저 사람 페이스북에 말이야 너랑 찍었던 사진도 있다. 있어. 너 명함도 줬어. 넌 아무한테 다 명함 줬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라고 하면 저도 기소됩니다. 박지정 원장님도 기소될 수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기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처벌하겠다라는 이 검찰 자체가 너는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이런 걸 부디 잘 들여다보지 말라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검찰 헛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라는 경종을 올려주시고 이 맥락을 한번 끊어주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요. 본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고 돈 선거를 근절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이지 이렇게 검찰이 선거에 패한 사람을 기소하게 만들어서 처벌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건 기억의 영역이죠. 네. 그런 부분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무죄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 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내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게 국토부가 집합명사고 기관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끝장뉴스에 별로 안 나오고 싶은데 토마토 TV에서 전화가 왔어. 안 나오면 안 돼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토마토 TV에 누가 저를 협박했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윤석열 정권은 도둑질하는 거짓말쟁이 정권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윤석열 정권에 수백만 명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죠. 특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이게 국토부의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협박을 나는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협박했다고 느꼈는가? 이거 특정되어서 검증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라는 것도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개 기초단체장으로서 국토부에서 이런 공문이 온다면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단죄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심지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해봤잖아요. 공공기관장을 일해봤잖아요. 압박해 보셨어요? 압박을 해보지 않고 압박감을 느낀 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출자 출연 기관의 원장이었어요. 그 저희한테 공문 보내는 분이 이제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무관도 아니고 보통 주사님이라고 불리는 실무자. 그런데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들하고 제가 쩔쩔쩔쩔 매요. 왜냐? 출자 출연 기관 입장에서는 도청이 하늘 같은 기관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단체에서 가장 부처가서 굽신굽신 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보통 어디냐? 기재부 예산주죠. 국토부. 이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얼마나 커요. 온갖 도로 사업 뭐 몇십조 몇백조가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국토부 그다음 행정안전부 교부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가면은 직급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위 제일 그 하급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가서 그 기조실장 이런 분들이 고개 숙이고 굽신굽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못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와? 공문에 누가 협박이란 말 씁니까? 처벌이란 말 씁니까? 그런데 계속 공문이 와? 이거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이런 거에 응하지 않으면 혹시나 내가 아니라 경기도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사업에 혹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라는 압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자치단체장도 모이면 아 이거 협박받은 느낌이야. 아 진짜 우리는 을도 아니가 가불병 정이야 이런 말 합니다. 그걸 가지고 처벌합니까?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입니다. 네. 네. 2심 재판부가 재판 중에 이제 아까도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허위 발언이 어느 부분에서 위반이 된 건지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이 어디에서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건지에 대해서 찾아오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변호사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1심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것과 달리 쪼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말 하나하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골프 요 문제는 완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백현동 부분은 지금 별 이야기가 재판부에서 안 하니까 혹시나 그쪽에서 뭐 벌금이 아주 적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 그냥 무죄 나올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부원장님 이야기에 또 하나 좀 보태자면은 예? 이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보는 게요. 제가 2012년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박근혜가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끝나고 국민의힘 지방자치국장이 민주당 지방자치국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선거 때 지자체장들 고소고발했던 걸 같이 다 취하하자. 만났습니다. 합의 봤습니다. 다 취하했습니다.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2년도에 차떼기 기억나시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쪽에서 차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서상목 씨인가 몇 명이 처벌받고 이회창 후보를 기소할까 말까 검찰이 고민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의 정말 치졸한 복수극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정말 치사한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뒤끝이. 그러니까 이 야당 정치인으로서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숨통을 정말 끊어놓는 게 아니면 이렇게 치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장님, 네. 원장님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자를 많이 해보면 온갖 선거 캠프에 가보잖아요. 사실 이 대변인단에서 나오는 논평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난리 나요. 네네네. 요만한 거 잡아서 뭐 인신공격이다 명예훼손이다 이제 상당히 격렬해지니까 네네. 그러면 대변인들 다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죠. 보통 이제 대선 끝나고 양쪽이 정말 악랄하다 이건 도저히 정말 안 된다 빼고 나머지는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합니다. 특히 이긴 쪽에서 그래 선거에 진 쪽에까지 뭘 수사를 해. 그리고 대변인단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익보다는 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뛴 건데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 쪽이 수사를 받더라도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을 보면 이건 정말 숨통을 끓일 때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한 행태. 네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한 건이면 우리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한 거 한번 보세요. 네. 아시죠? 그 10만 원 네, 건. 그렇죠. 실제 본인이 먹은 거 빼면 7만 얼마? 네. 이거 보수 농객들도 어이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거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볼 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사가 공소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뭔 말이야 제대로 특정해와 이 말은 저는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니 이거 말이라고 써왔어? 제대로 다시 써와. 네. 어떻게 이런 공소장을 내 이런 거거든요. 네네. 기자들한테 가장 모욕적인 말이 야 기사 다시 써왔잖아요. 그렇지. 이걸 기사라고 써왔어? 네네. 이걸 저는 재판부가 판결 그 공소장 딱 보고 이게 뭔 말이니? 다시 써. 이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1심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네. 예를 들면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재판부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위기적 상황까지 왔는데 아마 저는 2심에서 무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법원도 못 믿겠다 이런 상황도 많아서 일단은 아무튼 이제 부원장님께서는 무죄 아까 80만 원 선고도 말씀하셨고, 본자님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걸로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무죄나 굳이 법원에서 이거 무죄라고 했다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니네가 편들었네, 뭐 공격받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럼 뭘 해야 되지 하다가 80만 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 삼는 발언 중에 일부는 경기도지사 때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때 발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 취재해 보셨죠? 네. 국정감사 때 상대방이 답할 것도 안 주고 질문 막 합니다, 의원들이. 네, 네. 그럼 이게 앞뒤 맥락이 막 꼬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고도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국정감사예요. 네. 그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서 처벌을 한다? 저는 이게 법원의 흑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은 내란수계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법원이 정말 그 정의를 보여주는 건 맞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맞아? 사법 정의라는 게 정말 있어?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말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우리 사법체계를 믿어도 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말 우리가 정의해 보라고 말씀하시려면 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좀 네. 믿습니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죠, 부원장님? 네, 뭐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저는 부정당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유발 하라리 만나서 네, AI 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AI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될 분야가 저는 재판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무검 유죄. 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검찰이 비호하면 다 무죄가 되는 윤석열, 네네네. 김건희를 받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친명계 내부에서는 경선에 대한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이 경선 일정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시켜서 저는 기사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네네. 지금 일반적인 대선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선 국면이 아닌데다가 온 나라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 혼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논의가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단입니다. 당연히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막 경선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사실상 우리는 본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이런 방안 차원에서 하나로 나온 거지 이거를 굳이 재판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당의 공식 후보로 아예 그러면 내놓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하고 이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판의 그 기간들 일정들을 불식시키는 빠른 경선을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이건 뭐 당의 공식적인 기구나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네네. 별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새나가도록 한 사람은 경고 줘야 됩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기각 후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인석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상황이 수상하다는 김인석 최고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상하죠. 네. 헌재가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요. 이걸 들어보면은 사실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한 2명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150명이냐 200명이나 가지고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헌재가 웬만하면은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의견들이라고 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인용도 있고 기각도 네. 있고 각하도 있고 이걸 보고 좋게 말하면은 헌재가 다양한 의견들을 냈다 민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이 탄핵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머지 헌법재판소의 재판들은 대충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게 해석하면은 조문학이들은 검을 잡기 위해서 대충 해서 다 풀어주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민석 최고는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윤과 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자는 그런 이제 뜬 소문이 진짜 사실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내란 수계로 인한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 계속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국회에서 선출한 네. 헌법재판소 후보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은 위헌인데 기각된다.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마 이제 김민석 최고는 그런 점을 좀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어쨌건 저도 굉장히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뭐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뭐 치열하게 쟁점을 다툴 사안이냐 과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헌재가 혹시 다른 뭔가 정치적인 걸 고려하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과 윤석열 파면 선고 일자를 놓고 내부에서 혹시 뭔가 끊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근데 저 이거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를 하는 곳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까? 네. 굳이 헌재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신다면은 국민의 여론을 읽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 일정을 가지고 따지시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 극단적인 헌법재판관 한 명이 이재명 1심 선고 나오는 거 보고 윤석열 탄핵 결정하자. 한 명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2심에서 또 유죄 나오면은 대법원 판결을 한 달 반 정도 해서 빨리 끌자. 빨리 해버리자. 빨리 해버리자. 윤석열 탄핵은 뒤로 미루자. 이게 아마 김민석 최고가 의심하는 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의하세요, 드는데요. 부원장님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무죄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인용되지 않으면은 저는 현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한숨으로. 맞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헌법 수호라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계속 끌고 이러면서 국정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극우들이 아주 판을 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 탄핵 찬성하는 시민을 승용차가 일부러 들이받고 도망간 것 같다. 이런 예. 기사 나오고 있죠.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잘 보시라는 거죠. 네. 잘 보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지금 기세등등합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 기세등등하죠. 김건희 지금 기세등등하죠. 예. 그다음에 일부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 때로 부수자.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일부 극우 의원들 기세등등하죠. 네. 정광훈 기세등등하죠. 폭도들 기세등등하죠. 그러면 일상을 하고 있는 시민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국정혼란 수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정혼란을 키우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헌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부원장님, 국민들이 헌재 애원해야 돼요? 그러게요. 이거 국민들이 헌재 애원해야 됩니까?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진짜 애원을 하면서 빠른 선고 탄핵 인용을 바라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저는 뭐 10년 전부터 네. 헌재 없애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헌법 해석 권한은 대법원으로 넘기고 네. 인사에 관한 권한은 뭐 국민 투표를 하든지 뭐 이거 뭐 헌법 사항입니다. 아니면은 뭐 상원을 만들든지 해서 선출된 기관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헌재를 이렇게 해체해야 되는 수준의 비판하는 것은 헌재가 정파적이고 본인들의 소신에 의해서 6대3, 7대2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요. 헌재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회는 정파적이고요. 다수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네네. 헌재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공화제적 역할을 합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헌재인데 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거면은 헌재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민주당 이제 내부에서 노정면 의원이라든지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 몫으로
되어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헌재에서 이미 판단 내려주셨죠. 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다시 왔으니까요. 네. 탄핵을 기각시킨 것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을 뿐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국회 몫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선출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이에요. 지난해 네. 12월. 예. 그런데도 이번에 한덕수가 계속 밀어? 이러면 충분히 시간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네, 그렇죠. 이 피해가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헌재 스스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게 된단 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덕수가 계속 안 하는 게 헌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상권분립이라는 합의제의 원칙을 다 위반되는 거면 결국 우리가 지금은 법률적으로 제도상 헌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겠죠. 본인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 결과를 내주기도 했고 또 어제 한 총리의 그 탄핵 기각 안에서도 다수의 5명 정도의 재판관은 예,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위헌적인 부분이 네. 있고요. 사실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네네. 뭐 헌재 해체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는 헌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6대 3이라도 돼야지 최소한의 인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가는 첫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은 기대치랑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과 야당, 국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올인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야 그 말씀 드리고 한다.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의 재탄핵도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뭐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은 윤석열이 기각되어서 다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줄탄핵이 아니라 뭐 바둑판 탄핵 모든 사람을 국무위원을 다 탄핵하는 안이 있더라도 네네.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던가 경제에 있어서 최대 위험 요인도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네.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눈이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법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탄핵 심판을 기각할 때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한 단서는 많이 이제 노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박선원 의원은 헌재가 힌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힌트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은 국내의 심의 절차 밟았다. 네. 계엄 선포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된 이유는 본인이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계엄 선포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면 국민의 소집을 요구했고 자 중요한 거 이마저도 급조되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네. 일부 받아들였다. 즉 한마디로 계엄 선포 과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뭐 그런 부분까지 담은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한덕수 탄핵 기각된 거는 그 부분에 아마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재의 그 결정문에 뭐가 있었냐면 절차적 정당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네네.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12.3 계엄은 불법인데 네. 한덕수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네. 12.3 계엄은 위헌인데 한덕수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굉장히 이제 빙빙 둘러서 이제 헌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자면은 결국은 12.3 계엄은 불법이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 어렵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게요. 본인이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을사늑약 때 이완용과 을사오적의 비슷한 행태입니다. 그때 네. 이토 히로부미가 강압적으로 막 그 을사늑약을 밀어붙이잖아요. 네네. 이완용인들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네.
강제로 하니까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느껴지니까 동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높은 자리까지 안 갔어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순국하는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 대신이라는 이완용이 그거 그냥 순수히 받아들여 버려요. 네네.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독재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불법 개혁하는데 한덕수 같은 총리가 있다. 바지끄정이라도 잡고 말려야 되고요. 뭐 돌을 던져서 멱살을 잡혀서 해서 그렇죠. 말려야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가면은 또 불법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친일 부역자 청산하지 못한 것과 기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뿌리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덕수한테 마은혁 임명할 거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회피했잖아요. 회피했죠. 다음에 또 보자. 이것도 너무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또 끄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네.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감히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